한혜라는 VIP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검은 코트, 선글라스. 하지만 허세가 아니라 지금부터 자신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마음을 다잡기 위한 일종의 갑옷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황 실장의 누나 황미순을 면회한다. 한혜라는 자신 때문에 희생된 황미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황 실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혜라가 자신의 누나에게 진 마음의 빚을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책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다. 곧이어 마주선 두 사람. 한혜라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주상철 녹음 파일, 주 대표한테 보낸 사람 황 실장님이죠. 황 실장은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한혜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태석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그날 전화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아는 사람, 그걸 몰래 꺼내올 수 있는 사람. 진태석이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 배신자에게 뭐 하는 인간인지. 황 실장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은 모른 척하는 것 같죠? 이미 눈밖에 난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버려지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세요. 황 실장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누나 병원비 때문에 수년간 눈 감고 살아온 날들이 한꺼번에 머리를 쳤다. 누님 치료비. 그거 진 회장이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혜라의 말에 황 실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전곡을 찔린 순간이었다. 누나를 살리기 위해 손에 피를 묻혔고 누나를 살리기 위해 양심을 팔아왔지만 결국 그 사실 때문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인질에 불과하다는 것. 내 사람이 되세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위협보다는 제안에 가까웠다. 진태석은 누나를 인질로 협박했어요. 나는 누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평생. 내가 숨 쉬는 날까지. 황미숙 씨 치료비 내가 책임질게요. 오랜 침묵 끝에 황 실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고백이 시작됐다. 차기범이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 119를 부르면 살 수도 있었는데 진태석의 명령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전에 진태석이 한혜라의 딸 수아를 죽이려 했다가 조미향의 딸 정원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까지. 이제 차정원 씨까지 위험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제껏 지켜온 충성이 실은 죄책감과 공포 위에 쌓인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한강 둔치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황 실장과 마주 앉은 구 실장. 한 명은 진태석의 그림자, 한 명은 공난숙의 그림자. 둘 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언젠가 자기 운명이 될 것을 예감하며 버텨온 사람들이었다. 저 한혜라 부회장님 편에 섰습니다. 황 실장의 말에 구 실장의 표정이 굳었다. 배신하라는 겁니까? 배신이 아니죠. 우린 애초에 사람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자는 겁니다. 황 실장은 구 실장이 숨겨둔 USB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차기범이 쓰러진 뒤 진태석이 119를 부르지 않고 방치해 마지막 숨을 끊는 그 장면. 그 영상 아직 가지고 계시죠? 구 실장님. 구 실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내놓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적어도 밤마다 악몽 꾸는 건 끝나지 않겠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구 실장이 USB를 건넸다. 영상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사람답게 살고 싶네요. 두 그림자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고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었다. 그날 밤 한혜라 사무실에는 황 실장이 건넨 USB와 서류 묶음들이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흔들리는 화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차기범, 움직이는 손가락,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진태석. 119만 불렀으면 살릴 수 있었잖아요. 한혜라는 숨이 막히는 듯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곧이어 재생된 또 다른 파일. 주상철과 관련된 통화 녹음, 공난숙의 다급한 목소리, 진태석의 차갑게 계산된 대답. 우발적 사고로 죽은 걸 왜 내가 처리해야 하냐고. 정적이 흐른 뒤 한혜라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는 상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복수였고 기범에게도 수아에게도 주상철에게도 결코 정당한 결말이 아니었다. 진태석, 당신은 내가 죽이면 안 돼. 법정에서 기록으로 살아있는 동안 매일 죄를 떠올리게 만들어야 해. 이제부터 싸움의 무대는 계단 아래가 아니라 법정이었다. 이틀 뒤 작은 카페의 한 방. 한혜라, 주하늘, 차정원, 황 실장, 구 실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USB, 녹취록, 이중장부 사본, 계좌 추적 자료, 그동안 언더로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한데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 주상철 씨도 차기범 씨도 둘 다 이 사람들 손에서 죽었다는 거죠. 주하늘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어요. 한혜라가 나섰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 그냥 나쁜 인간으로 욕먹고 끝날지 법적으로 살인에 가담한 범죄자로 평생 기록에 남을지 달라집니다. 물론 나도 기범씨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법으로 달게 받을 겁니다. 차정원이 조용히 숨을 골랐다. 공난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하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그동안 저지른 금융 사기, 불법 비자금, 탈세, 살인은 못 잡아도 돈은 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감옥도 아니고 전부 잃는 것입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두 가지 축으로 가요. 하나는 진태석 살인 및 살인방조, 증거인멸, 그동안 묻어둔 모든 범죄로 형사고발. 다른 하나는 공난숙 금융범죄로 자산 동결, 몰수, 전 재산 사회 환원. 그리고 한혜라는 황 실장과 구 실장을 바라봤다. 도와주시는 대신 여러분도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단 협조한 만큼 양형은 최대한 감경될 수 있게. 저도 주 대표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황 실장과 구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수십 년 숨겨온 죄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는 검찰 특별수사부에 대한 고발장이었다. 주하늘 명의의 고발장에는 주상철과 차기범 사망 사건의 재조사 요청, 녹취록과 영상 증거, 당시 담당 수사관 명단과 함께 조작된 수사보고서 초안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한혜라 명의의 추가 진술서에는 당시 자신의 위치, 진태석의 이상한 반응, 남편의 과도한 증거 통제 지시, 그리고 최근 도청 파일에 담긴 차정원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발언까지 담겨 있었다. 검찰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피해 유족, 녹취록과 영상, 그리고 내부자 증언 2명. 이 정도면 사건을 다시 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언론이 이를 눈치채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건양 그룹 진태석 회장, 과거 사망사건 연루 의혹 제기. 헤드라인이 뜨자 건양 주가는 출렁였고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열었다. 진태석은 분노했다. 누가 감히 이제 와서 지난 일들을 들쑤셔. 하지만 분노보다 무서운 건 불안이었다.
녹취록, 영상. 그걸 누가 가지고 있지? 황 실장? 아니면 공난숙? 혹은 둘 다? 의심은 그가 수십 년 곁에 둔 사람들을 향했다. 황 실장, 당분간 밖에서 쉬게. 결국 잘렸다. 통보는 짧았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서 황 실장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분류되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한혜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 수는 공난숙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더 크라운 캐피털 장학재단, 복지재단,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사금고와 돈 세탁 통로로 쓰였다는 증거가 차곡차곡 모였다. 주하늘은 과거 재단 회계팀 출신 직원들과 접촉했고 퇴사 직전에 몰래 출력해두었던 이중장부 비밀 계좌 목록을 넘겨받았다. 차정원은 윤비서의 도움으로 건양 백화점과 더 크라운 계열사 사이에 맺어진 비정상적인 계약서들을 모았다. 특정 브랜드만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대신 이익의 일부를 자문료 명목으로 더 크라운 계열 페이퍼 컴퍼니에 송금하는 구조, 재고 손실을 백화점이 떠안도록 만들어 실제 손해는 건양이 다 보고 수익은 공난숙 쪽이 가져가는 구조. 이 자료들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당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출되었다. 공소시효가 지나 살인죄로 묶을 수는 없어도 돈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돈이 움직이는 동안의 죄는 지금도 진행형이었다. 그리고 치명타는 주영채 쪽에서 터졌다. 주영채는 늘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신이 어머니 공난숙의 자랑스러운 딸이고 단지 며느리 자리만 잘 들어가면 건양도 더 크라운도 반은 자기 것이라는 걸. 하지만 세무조사 통보서에 찍힌 이름은 공난숙이 아니라 주영채였다. 그동안 어머니가 만들어둔 비밀법인들의 대표명의 해외 계좌의 첫 소유자, 재단 자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 통로의 계좌주. 서류 어디를 봐도 대표자로 찍힌 사람은 늘 주영채였다. 엄마, 이게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젊은 이름이 깔끔하지. 내 이름은 너무 유명해서 시끄러워. 공난숙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표정이 굳어갔다. 검찰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친 날 조사 대상자 명단에 자기 이름 대신 딸 이름이 먼저 올라간 것을 보고서야 그녀도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잠깐만요. 이건 제 지시예요. 아이 이름만 빌렸을 뿐이야. 하지만 수사관은 담담했다. 서류상 책임자는 대표자입니다. 공 회장님. 따님께서 먼저 소환되실 거예요. 주영채는 충격에 빠졌다. 엄마 날 팔아넘기는 거야? 잠깐만 버텨.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 잠깐은 법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시간이었다. 주영채는 자신이 그냥 예쁜 간판인 줄 알았던 세상이 실은 모든 법적 책임을 뒤집어 쓰도록 설계된 일회용 방패였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한편 진태석에 대한 수사는 점점 거세졌다. 주상철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방조 및 증거인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었고 차기범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구조지연, 허위 진술교사, 나아가 위증교사와 명예훼손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다 지난 일입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진태석은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법정에서 USB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는 순간 법정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기범이 계단 아래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던 모습, 주위를 둘러본 뒤 구급차 부르지 말라는 지시. 판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피고인은 살인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구조를 막았다. 이는 명백한 살인 방조에 해당하며 그 결과 한 사람의 생명이 꺼졌다. 법정 방청석에서
한혜라는 눈을 감았다. 살인죄 형량이 기대한 만큼 세게 나오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공식적인 기록이었다. 판결문 첫 페이지에 진태석의 이름과 함께 살인방조, 증거인멸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남는 것. 그리고 한혜라도 차기범 피의자로 죗값을 받음으로써 기범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라고 믿었다. 공난숙 쪽 판결은 또 다른 의미에서 통쾌했다. 수백억대 사기, 배임, 횡령, 탈세. 국가와 투자자들을 상대로 벌인 온갖 금융범죄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끝나 있었지만 돈에 관한 죄는 아직 살아있었다. 법원은 공난숙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벌금 그리고 관련 자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다. 몰수된 자산 일부는 피해자 보상재단과 공익기금으로 들어가 사회환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분배되었다. 공난숙이 평생 쌓아올린 부가 결국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아이러니. 내 돈이야. 그게 왜 저 사람들한테 가? 공난숙은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전 재산이 동결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계좌는 막히고 카드는 한 장도 긁히지 않는 인생. 출소 후 서울역 지하도 같은 곳을 전전하게 되는 결말은 살인죄 형량보다 이 사람에게 훨씬 더 잔인한 벌이었다. 주하늘이 그 앞에 봉투를 놓고 돌아설 때 공난숙 씨,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든 죄는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날 키워준 건 사실이니까. 이건 그 값이에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부수어버렸다. 황 실장과 구 실장도 법정에 섰다. 그들 역시 오랜 세월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고 때로는 직접 가담해 허위 보고서를 만들고 불법 자금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주범들이 처벌받게 된 점을 참작한다. 판사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가볍다고 느끼십니까? 나가는 길에 기자들이 묻자 황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볍겠습니까? 다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 기회를 한 번 받은 것 같네요. 구 실장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먼저 무너져야 저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그래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겠죠. 주영채의 재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잔혹했다. 법원은 공난숙의 지시와 영향력을 확인하면서도 서류상 대표자이자 형식상 결정권자였던 주영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많은 이익을 누려왔고 그 과정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주영채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구속되는 날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 주영채는 철창 너머로 공난숙을 노려보았다. 엄마, 끝까지 날 도구로 쓴 거야. 공난숙은 말문이 막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키웠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 몸 대신 구속될 사람으로 쓰려 했다. 이건 역시 법이 내려준 그들 모녀에게 어울리는 결말이었다. 긴 재판과 수사가 끝나고 건양가는 한동안 공허했다. 진태석은 차갑고 좁은 감방에서 자신의 이름이 박힌 판결문 첫 줄을 수십 번씩 되뇌일 것이고 공난숙은 서울 어딘가 싸구려 방 한 칸에서 자신이 한때 난년이라고 부르던 세상에게 이제는 철저히 외면당한 채 늙어갈 것이다. 황 실장과 구 실장은 주어진 사회봉사를 하며 남은 생을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다. 주영채는 촉박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자기 인생을 의미하는 날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차기범 묘소 앞. 한혜라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았다. 기범씨, 늦어서 미안해요. 당신 억울함, 이제야 조금 풀어드리네요. 당신을 살인범 만든 사람, 법정에서 살인 방조범으로 바꿔놨어요. 그 기록,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차정원은 기범의 이름이 적힌 묘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아빠, 이제 나 더 이상 도망 안 갈게요. 가짜 이름도 버렸고 당신 딸이라는 사실도 이제 정면으로 보고 살게요. 주하늘은 바짝 마른 꽃잎 하나를 들어 바람에 날렸다. 아버지, 저 조금 늦게 알았죠.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누가 아버지를 이용했는지. 이제부터라도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살게요. 당신이 죽어서 만든 이 비틀린 세상, 조금은 바로잡았다고 믿어도 될까요? 바람이 불었다.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마치 각자의 아버지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다. 기범은 이제 그만 울어라라고, 그리고 어쩌면 조미향의 딸 정원까지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제 괜찮다고. 거짓말로 시작된 인생이었다. 친구 이름을 빌려 들어간 세계, 가짜 며느리, 가짜 딸, 가짜 행복. 하지만 그 끝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를 찾아냈다. 엄마라는 진짜를, 아버지의 억울함이라는 진짜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으로 서겠다는 나라는 진짜를. 피로 갚는 대신 법과 기록으로 갚아낸 복수.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 위에 새로운 거짓말을 쌓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복수 이후의 삶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